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짓말들에 대한 저희의 단독 취재 여러 개로 뉴스룸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전 장관, 보좌관의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할 의도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보좌관의 진술은 다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국회 투입 병력에 대해 대화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 대통령이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냐 이렇게 다그쳤다는 겁니다. 첫 소식 유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군사보좌관은 검찰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나눈 대화를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4일 오전 1시 20분경 윤 대통령은 국회엔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500여 명 정도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 계엄 해제 의결 즉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의 변론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말 역시 300명 미만의 병력이 국회 마당에만 대기했다며 점차 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최근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에 묵개고, 차묵개고.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김 보좌관은 4일 새벽 당시 김 전 장관이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다름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였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상의해온 정황으로 보입니다. 김 보좌관은 또 계엄 전 3개월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하는 걸 3번 이상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명확한 증거인 포고령 1호.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거라고 책임을 떠넘겼죠. 그런데 김 전 장관의 보좌관은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컴퓨터를 잘 쓸 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고령이 담겼던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 있었단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처단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엄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 적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부관인 김모 소령이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던 겁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노란색 봉투를 들고 있다가 계엄 사령관을 맡게 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게 건넸습니다. 포고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는 드렸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검토되었다는 말씀에 저희들은 충분히 인식하였고 김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실제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내 생각에 김 전 장관은 컴퓨터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고 진술한 겁니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포고령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노트북을 포렌식해야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측근을 통해 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국무회의를 소집해놓고선 장관들이 도착하면 한 명씩 자신의 5층 집무실로 불러들여서 계엄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1대1 계엄 면담으로 압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장관들이 줄줄이 만류하자 격노하며 호통을 치고는 계엄을 선포하러 갔다고 합니다.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부에 있던 장관들이 급하게 대통령실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이들을 통상 국무회의가 열리는 2층이 아닌 자신의 5층 집무실로 한 명씩 불러들였습니다. 1대1 면담으로 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무위원들을 한 명 한 명 압박한 겁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집무실로 들어갔던 장관들은 계엄령 발동 얘기를 듣고 저마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JTBC에 집무실에서 나오는 장관들이 모두 얼굴이 굳어져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계엄 당일 저녁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곧바로 5층 집무실에 갔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이 들어왔고 잠시 뒤에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도 함께 집무실로 들어왔죠. 예, 제가 기억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후 5층 접견실에서 약 5분간 졸속으로 이뤄진 국무회의에서도 위원들의 만류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은 격노하며 접견실을 나간 걸로 파악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화내며 호통치는 소리가 접견실 바깥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집무실에서 복도로 나와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라고 말하셨죠. 그런 취지로 말씀했고 몇몇 수석들도 따라가면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들. 윤석열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윤 대통령 주장이 거짓이란 증언은 쌓이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꼭 그 이후로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고 또 더 많은 병력을 보내려 했다는 게 또 진술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소수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국회에 투입했던 병력을 280명이라고 한 김용현 전 장관과 말을 맞춘 듯한 대목이 나왔는데요. 직접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에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오늘 확인된 정황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하자 김 전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면서 김 전 장관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병력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이게 그렇게 그 혐의를 입증한 가를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걸 넘어서서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 말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상 더 많은 병력 투입을 사전에 검토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를 상당히 후회하는 듯한 후회하는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황이 이제 사실 검찰 공소장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계엄 이틀 전에 동원 가능한 병력이 얼마냐고 묻고 수방사와 특전사 약 1000명을 보고받자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에 원래 계획이 실패하자 계엄이 실패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엄 포고령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정황도 쌓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앞서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법전을 찾아봤다고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검찰 진술을 이번에 확인한 김철진 보좌관도 국회에 출석해서 비슷한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이 또한 직접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법령집을 받아서 다시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나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부주의하게 베꼈던 것이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포고령에 담긴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이 위헌 요소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느냐, 이것 포함해서 포고령 부분 다 핵심 쟁점들이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역시 그런데 이것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하지만 그 주장과 다른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 발언들을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계엄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평소 국무회의가 열리는 2층이 아니라 5층 집무실로 장관들을 모이게 했고 장관들이 도착할 때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1대1로 계엄의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장관들이 이를 계속 만류했는데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모두의 반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령 발동을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은 국무위원들의 각각 계엄 자체의 국무회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결국엔 여기서 빠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 공교롭게 이 충암파 3명만이 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원래는 체포 명단에 없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나중에 추가됐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발표한 직후입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던 과정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여 분 뒤인 10시 반에서 40분 사이 여 전 사령관과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5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밤 10시 49분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 뒤 여 전 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원래는 없었던 한 전 대표가 추가돼 체포 명단에 16명이 올랐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입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한 전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나 체포 명단에 들어간 것을 항의했고 윤 대통령이 포고령 위반을 언급했다는 게 앞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에서 김동연 판사를 불러준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준 판사라고 설명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조 청장에게 명단을 추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넘어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왼손잡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란 주장도 되풀이하며 이런 정황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공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707 특임단장인 김원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장인 김현태 대령이 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또 다른 핵심 증인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왼손잡이라고 말했던 걸 두고 신빙성이 없다고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왼손잡이 아닙니다. 국정원에 제가 제보받은 부하였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제가 제보받은 게 보면 이게 어떻게 왼손잡이입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면담과 제보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 도중 국민의힘 안에서 아예 계엄을 두둔하는 취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윤 의원의 추궁성 질문이 이어지자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은 상식보다 사실관계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그래서 계엄 선포가 합헌이냐고 따져 물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극우를 선동해서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무죄입니까? 윤상현 의원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합니까?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던진 질문에 본회의장에 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비판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좌파 사법 카르텔, 편향된 언론 등을 꼽으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여기 여당이 동조하며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 선동을 하니까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 습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참했습니다.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져 갑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내란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걸 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년 전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지금과 정반대 말을 합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영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합니다. 당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역시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피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탄핵 심판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형사법을 따라달라고 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항의하자 권 대표가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사리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과거와는 정반대 주장을 하는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이 헌재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헌재 결정내에 비춰 이번 탄핵 심판에는 아무런 절차적 위법과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미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정식 국무회의도 아니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회의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한다며 한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헌재의 설명처럼 한 총리는 이미 여러 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되레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입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공식 안건도 없이 정족수가 채워지자 5분 만에 끝났고 회의록도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었습니다. 헌재는 대신 국무회의의 흠결을 진술한 한 총리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헌재가 속도를 내면서 선고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 8차 변론 뒤론 추가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줄진 불투명합니다. 이대로 증인 신문이 끝나면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일정과 결정문 작성 시간을 고려해도 다음 달 초에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가기 하루 전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접견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증언 하루 전까지도 내란 관계자들을 전방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구속돼 수감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출석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이 전 사령관의 접견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지난 1월 2차례 접견을 한 데 이어 증인대에 서기 바로 전날에 다시 만나러 간 겁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하며 접견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였던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접견을 온 것만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 변호사는 같은 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는 실제 접견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도 다음 날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 심판 증언에 영향을 주려고 차례로 접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증인으로 나와 국회 봉쇄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부인하거나 답변을 피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한 뒤에도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여기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신, 수발신 금지 등 조치를 받은 사령관들을 변호인으로서 조력해 주려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한참 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조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의 증인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접견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쏟아냈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증인으로 나온 전 국정원 차장을 통해서 선관위 점검 결과 해킹 흔적은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2023년에 실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이 주된 근거입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선관위 보안 점검을 담당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탄핵 재판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 측이 부른 백 전 차장도 부정선거와 보안 점검은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순 비밀번호 등 시스템상 취약점이 드러난 것은 맞지만 점검한 서버 중에서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완강히 거부하다 마지못해 국정원의 점검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차장은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서 먼저 저희들 쪽으로 연락이 왔었죠.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점검을 받으면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었죠. 재판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스템상 취약점이 드러났으니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정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 실시했고 이때 국민의힘 측을 포함한 정당 참관인도 참석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났던 국무회의. 정상적인 회의였다면 문서에 장관들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김혜미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줄곧 계엄이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즉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계엄 선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번 계엄은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고 회의록도 없이 결재도 건너뛰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급기야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계엄부터 발표하고 결재는 이후에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이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부서의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이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팩트체크팀 확인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어디에도 관련 법적 근거나 전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근거해 모든 법률안은 이처럼 공포하기 전 개회, 심의, 부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부서, 결재나 서명 없이 먼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법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1980년 5월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했던 군부 독재 정권조차 이처럼 계엄 선포 전 부서를 포함한 절차적 요건을 짜맞춰 넣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80년에 이루어졌던 형식적인 절차적 요건조차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윤 대통령이 머리 모양을 정돈하고 탄핵 심판에 출석한 걸 놓고 특혜가 아니냐는 야당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을 위한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건 맞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지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할 때마다 비교적 잘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손질한 듯한 머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용자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 스타일링하고 그 장신구 시계 이런 거 착용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거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 준 사실은 없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법무부는 별도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전에도 정치인이 수감될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철저하게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 위주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의원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법이나 다름없다면서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명 씨를 직접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명 씨가 앞서 특검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음 주 국회 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가 변론을 추가로 잡지 않는다면 내일이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 때문에 극렬 지지자들이 내일 총집결을 예고했는데 서로 갈등 중인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단체들이 내건 집회 포스터입니다. 내일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라며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모이자고 얘기합니다. 전광훈 씨가 이끄는 광화문파는 헌법재판소 앞에 모입니다. 2월 13일 헌법재판소 앞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변론이고요. 그야말로 총동원이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국민 응원 집회 헌법재판소로 모이자. 그래서 2월 13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반전광훈 세력인 여의도파는 청계광장에 모입니다. 청계광장에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을 가졌던 곳입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 테러까지 모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온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한 곳에 모이는 만큼 두 세력 간 충돌도 우려됩니다. 목요일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헌재 앞으로 모여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이 있는데 무슨 학원 강사 보러 딴 데 가면 됩니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일 변론 기일을 종결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극우 집회 때마다 경찰과 취재진을 위협해왔던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유튜버는 그동안 조회수를 노리고 노숙인이나 할머니에게 시비를 거는 영상을 주로 올렸는데 최근엔 애국 청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경찰차를 몸으로 막고 제지하는 경찰을 몸으로 짓누릅니다. 거대한 체구의 이 남성,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진모 씨입니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진 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0일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14층에 난입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치 한 장은 빠말대기가 탕탕 때리픈다 그냥. 오늘은 저 부배달이 아닌 저 코리안 전사 파이터로서 오늘 제대로 하겠습니다. 파이팅.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며 신분을 검사하고 취재진을 위협했습니다. 기분이세요? 이면 다 10이다. 안 찍혀야지. 안 찍히게 내가 키가 제일 큰데. 찍지 마라니까. 찍지 마. 찍지 마. 진 씨는 노숙인이나 행인 등과 시비가 붙은 영상을 주로 올려왔습니다. 누가 다 덤비. 아니면. 아이고 묻나 간다 아닙니까? 와그라요. 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돌연 자신이 우파 전사라며 탄핵 반대 집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경찰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돌연 경찰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님들 진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용산구청은 대통령실 앞에 들어선 윤 대통령 응원 화환들을 2달 가까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강제 철거하려 했던 것처럼 이것도 모두 치워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용산구청은 화환들을 그냥 놔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인도위에 늘어서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문부터 녹사평역까지 1km 남짓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부터 배달했던 화환들은 벌써 한 달 넘게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노끈으로 고정시켜놨는데 일부는 바람과 눈에 쓰러진 화환도 보입니다. 바닥에는 꽃과 장식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설치된 지 좀 지난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치우고 있는지 좀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용산구청에 접수된 민원만 150여 건에 이릅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2월 화환 처리를 위한 법률 자문을 3차례나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등 3곳 모두 해당 화환들에 대해 무허가 적치물, 불법 광고물로 규정했습니다. 구청이 강제 철거해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 한 법무법인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서초구청이 강제 철거를 시도했던 것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법률 자문을 따르지 않고 한 대통령 지지단체에 화환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화환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라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뭐 방지를 한다든지. 화환에 적힌 응원 문구들을 잘 보이게 관리하고 있길래 화환 관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글씨 써 있는 것들 이제 잘 보이게 이렇게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하셨어요. 문구를 이제 잘 보이게 관리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본 거고요. 수차례 철거 요구랑 법률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아니라 그 자칭 자원봉사단체가 관리하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2달 가까이 방치했다는 것 또한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용산구청은 녹사평역부터 화환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정문 앞 화환들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란 통보를 받았지만 오늘까지가 시한인데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대로 표절이 확정되면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14일 석사 논문이 표절이란 숙명여대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30일 내인 오늘 자정 전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현재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논문이 표절이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자정 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표절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표절률 등의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절률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학교가 징계를 하고 학위 취소까지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 제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숙명여대는 석사 논문과 학위 취소 여부를 곧 논의해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숙명여대 학칙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라면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석사 학위를 기반으로 한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8살 하늘양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발성 손상이 있었고 그 작은 손에는 어떻게든 공격을 막아보려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가해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아빠는 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검을 받기 위해 떠나는 딸의 웃는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하늘이는 부검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경찰관님이 볼 거냐고 해서 안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뛰어갔는, 너무 보고 싶어 다시 뛰어갔는 하느님이 출발해서 못 봤어요. 날카로운 흉기가 작은 몸 여러 곳을 해쳤다는 다발성 예기 손상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작은 손엔 악마 같은 범인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또 무너졌습니다.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시칼로 하늘이를 해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 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교사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비가 이어진 오늘도 추모의 물결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울타리에 우산을 꽁꽁 묶는 선생님들,
아이들이 쓰던 우산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마음을 지켜주는 가림막이 됐습니다. 비 오는 날 애들 빌려주는 우산. 하늘이가 뛰어놀던 학교 안에는 분향소도 만들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국화를 올리고 편지를 적습니다. 멀리 춘천에 사는 두 아들의 엄마가 보낸 간식과 장난감. 배달기사는 마음을 더해 주고 돌아갑니다. 춘천에 있는 애기 엄마인데 하늘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자애들 또래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주문해서 보낸다. 꼭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JTBC 정영재입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교사 명 씨가 직무 수행이 힘들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6개월 휴직을 내놓고는 어떻게 20일 만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혀 다른 소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40대 여교사 명 씨는 6개월 장기 휴직에 들어갑니다. 우울증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9월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최소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명 씨는 돌연 복직하며 다른 소견서를 냅니다. 12월 초까지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이 두 개의 소견서, 대전 을지대병원에 같은 의사가 진단하고 쓴 겁니다. 병원에 입장을 물었더니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교육청은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문의가 했는데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거부를 못한다는 얘기. 경찰은 휴직 과정과 소견서 부분도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울증과 살인이 관계가 없으며 좀 더 복합적인 정신과적 질병이나 원인이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제대로 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내 전문의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울증은 대부분 자해나 자살 쪽으로 이어지지 그렇게 남을 해하려고 그것도만 저렇게 계획 대상자를 물색하고 이런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가해자 명 씨는 누구라도 좋으니 같이 죽을 사람을 물색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명 씨가 고른 사람은 그 학교에서 가장 약한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오늘 1심 재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밤 시청역 인근 웨스틴 호텔에서 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며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100여 미터를 빠르게 달린 뒤 가드레일을 뚫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인도에 있던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행인을 친 다음엔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모 씨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줄곧 차가 급발진했다, 차량에 결함이 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CTV 영상에도 역주행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에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여러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자료 그리고 논문 자료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급발진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택시를 잡아타고는 뒷좌석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50대 남성이 황당하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을 급하니 경찰 지구대로 가달라고 했다가 거기서 현행범 체포된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경찰서 지구대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사가 손짓까지 해가며 말을 하자
지구대 안 경찰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자기 승객 한 명이 있는데 큰 칼을 가지고 있어서 허공에 막 칼을 후두른다. 무서워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누나도 어머니 있네 이 사람이 죽여야 된다고 한 두 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문한 칼 딱 들고 뒤에서 막 이러길래 50대 승객은 누나가 사는 경상북도로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볼 일이 있다며 경찰 지구대로 행선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배를 움켜쥐면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대변을 보겠다. 그래서 의아했어요. 저분이 칼을 휘두른 분이 맞는데 왜 화장실 경찰관서에 와서. 송 씨는 배가 아프다며 지구대 화장실로 들어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건 27cm 중식도였습니다. 경찰은 용변을 보고 나온 송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흉기를 든 송 씨를 태우고 꼼짝없이 1시간 동안 운전해야 했습니다. 송 씨는 흉기를 갖고 있었지만 휘두르지는 않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송 씨를 긴급 입원 조치하고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 부르지 못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조기 대선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상 금기어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들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제거하려는 법이다 이렇게 또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이름이 나오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염두한 반발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동시에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좀 주장이 모순이 아니냐 또 이런 주장 반론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님께서 그러면서 또 대선 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의 모순. 지금 사실 국민의힘 대선 주자급들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보는 누가 봐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차마 입 밖으로는 조기 대선의 조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 오전이었죠.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참석하면서 상당히 성황을 이뤘고 사실상 대선 사전 행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하지만 정작 오 시장은 이에 대해서 헌재 결론 이후에 조기 대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대선 행보로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네. 자, 비슷한 시간 원희룡 전 장관도 오늘 국회를 찾아서 헌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여름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나왔기 그러네요. 때문에 누가 봐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기자들이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지금은 헌법재판을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힘쓰는 게 시급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닭공 물리친 철벽 수비. 축구 얘기가 아니라요. 탄핵 심판 얘기인데 5년째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전 총리죠. 자, 어제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했어도 그 도장 문제, 투표용지 도장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자, 선관위가 이미 대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지금 선관위에서는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법에 명백하게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은.
저희도 이거 몇 번이나 팩트체크 해드리는 부분인데 황교안 전 총리까지 변호인으로 합류하면서 탄핵 심판정에서 부정선거론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황 전 총리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모습들도 그 자체가 납득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참고로 이 김용빈 사무총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그러니까 야당 인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또 법대 동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오죽하면 말이 안 통한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법이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 전 총리가 사법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 네.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어서 사법 부정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 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적, 여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대응한다. 뭐 예를 들어 뭐 달빛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좀 비논리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황 전 총리가 뭐 변론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하지만 어제 오전이었죠. 이상민 전 장관이 저렇게 증언할 때 옆에서 보시면 누가 봐도 좀 조는 듯한 모습이 공개적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인지 이후에 열렸던 부정선거 관련한 변론에서는 굳이 피곤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우리 기업 현대제철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대제철이 관세 때문에 미국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 정작 현대제철 안팎에선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밤사이 백악관이 낸 자료입니다.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 철강 공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식 관세 효과를 홍보한 건데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란 무언의 압박이 담긴 겁니다. 추가 협상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대로라면 당장 다음 달 12일 철강 25% 관세는 현실화합니다. 주요 철강 업체들이 모여있는 인천 지역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국내 2위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은 건설 경기 침체로 철근 수요가 줄어 올 들어 벌써 20여일가량 가동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운송 차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얼마나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3분의 1. 뭐야, 수치도 막혀있고 다 막혀있잖아. 경기도 안 돌아가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미국에선 한국에 비해 철강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었지만 이젠 수익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 트럼프 자기네 힘이 있다고 막 저렇게 하면은 걔네가 올린 만큼 우리가 올릴 수 있느냐고 문제지. 힘들어요. 도미노처럼 주변 식당가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문 닫는 업체가 엄청 많아요. 공장이 되게 소규모거든요. 이 식수 인원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점심 먹는 사람들도. 여기에 현대제철이 미국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을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미국 공장 건설은 이전이 아닌 해외 투자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집권 1기 성과로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관세를 꼽으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투자를 이끌어낸 만큼 비슷한 압박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금값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기 전에 안전자산인 금을 사두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거래소마다 골드바가 동인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금거래소. 손님들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한 1, 2주 후에 순차적으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평상시에 한 10배 정도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을 거래하려는 사람도 급증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사고 계신 거예요? 네. 금값이 많이 올라서 반집하러 왔습니다. 3년 전에 구입했는데 그때보다 한 10% 정도 오른 것 같아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100g짜리 골드바의 그램당 가격은 15만 7,100원으로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배로 뛴 겁니다. 제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골드바가 순금 1kg인데요. 현재 금시세로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금값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한 투자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골드바는 동이 났고 조폐공사는 어제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알리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투자형 구매이기 때문에 주로 좀 큰 것들 100g, 1kg, 뭐 500g 이런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골드바의 수요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고 안 그래도 상승세를 타던 금값에 불을 댕긴 건 트럼프입니다. 취임 직후 전방위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자 물가가 오를 거란 우려가 커졌고 화폐보다 가치 변동이 적은 금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국제금값도 온스당 3,000달러에 육박했는데 금 거래 중심지인 런던에서도 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관세 부과 전에 각종 원자재를 사들이려는 움직임에 알루미늄, 구리 등도 가격이 뛰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아파트 주변에 사는 사슴 가족 이야기입니다. 전남 순천에선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사슴을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슴이 어디서 왜 나타나는 건지, 함께 살아갈 방법은 없을지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이상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사슴아, 사슴아, 우리 호연이가 사슴을 보고 싶대. 호연 안녕. 동물원에서나 보던 사슴이 아파트에 나타난 겁니다. 호연아, 네? 여기 산에서 사슴 본 적 있어요? 응. 뭘 어쩔 거예요? 네 말이. 동화책에서 아이가 그림으로 보던 거랑 그래도 실제로 동물을 보면 아이가 그래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최근 자주 나타나는 사슴들. 바로 뒤 봉화산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이 보입니다. 사슴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입니다. 지금 시간 오후 9시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쭉 걷다 보니 이렇게 밤에도 사슴들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진 속 아파트에 직접 와봤습니다. 입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인데 봉화산 깊숙한 곳에서 이곳까지 사슴떼가 내려오는 겁니다. 봉화산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사슴을 타고 다니는 거는 코가 빨간 눈꺼풀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코는 어땠어요? 거뭇했어요. 20여 년 전 봉화산 근처 사슴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 4마리. 지자체는 현재 70마리 정도로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둘레길을 나가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다니는데 전에는 가끔 한 마리, 두 마리 보이더만은 지금은 번식을 해갖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파트까지 내려오는 이유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이 가꾸는 텃밭입니다. 사슴들이 배추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빈틈만 있으면 다 들어오죠. 멧돼지도 한 마리도 있어요. 멧돼지와 사슴이 싸우진 않아요? 그러죠. 싸우면 없죠.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사슴이. 봉화산의 또 다른 산책로입니다. 여기에도 사슴떼가 나타났습니다. 번식기가 또 되거든요. 9월에서 이제 10월, 11월 사이 되면 물론 서로 영역을 각 싸움을 하기도 하죠. 주민들 반응은 다양합니다. 아주 눈망울이 선해 보이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 속에 같이 살잖아요. 너무 좋아요. 사슴은 공격성이 적은 걸로 알려졌지만 언제든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의 광교산에선 사슴뿔에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 멧돼지처럼 전문 사냥꾼이 포획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와는 달리 사슴은 현행법상 가축입니다. 마음대로 잡을 수 없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환경부에 이제 법정관리 동물로 지정을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법정관리가 되면 저희가 포획을 해서 뭐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지.
환경부에서 이제 야생동물 보호는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생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많게 되는 경우니까. 겉보기엔 예쁘지만 길들이지 않은 동물을 쉽게 마주하는 상황은 사람에게도 사슴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한 해의 첫 보름달을 만든다는 정월대보름에 눈과 비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 서서히 그치면서 서울에는 이렇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떠올랐는데요. 잠시 후 10시 53분에는 가장 둥근 달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또 한 번 눈과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더욱 미끄러워졌습니다. 눈길 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부쩍 추워지겠는데요. 영하 5도 선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모레 낮에는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다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5도, 대구는 8도까지 올라 한결 온화해지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를 제외하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